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유기학 강사 최진규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부터 여러분과 함께 기초이론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이 기초이론은 유기학을 한 번도 접해보지 않은 친구들이나 유기학을 접해봤지만 유기학의 핵심 개념이 여전히 흔들리는 친구들, 개념의 이해가 부족한 친구들을 위한 강좌입니다. 그래서 이 강좌를 통해서 유기학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여러분 것으로 꼭 만드는데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어떤 내용을 공부할지, 기초이론에서 어떤 내용을 공부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 교재는 여러분 출간을 하지 않고요. 이제 PDF로 여러분에게 제공하게 될 겁니다. 모든 이제 PDF가 한 번에 제공될 거니까요. 다운 받으셔서 여러분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기초이론에서 처음에 다룰 내용은 바로 일단 결합과 구조입니다. 유기분자의 결합과 구조죠. 그래서 유기분자가 어떻게 생겼고 어떠한 화학결합을 이루고 있고 3차원적인 모습은 어떻고 이런 내용들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굉장히 핵심적이고, 자, 여기서 어떻게 공부하냐에 따라서, 여기서 이해의 깊이가 어느 정도 되냐에 따라서 앞으로 유기학 공부가 즐거울 수도 있고 즐겁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쉬워 보이지만, 그리고 간단해 보이지만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 챕터가 1장이고요. 그런 다음에 2장 가면 우리가 알케인과 사이클로알케인이라고 하는 탄화수소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이 알케인과 사이클로알케인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 결합과 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이 결합과 구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이 알케인과 사이클로알케인도 잘 해결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장에서는 알케인과 사이클로알케인을 공부할 것이고, 이제 3장은 이제 1, 2장에서 공부했던 걸 바탕으로 입체화학에 대한 내용을 공부할 겁니다. 스테레오 케미스트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입체적으로 생각하는 3차원적으로, 유기분자의 모형이 3차원적으로, 여기 이렇게 분자 모형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이런 분자들의 모형이 3차원적으로 잘 이해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입체화학에서 다루게 될 겁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이제 산염기에 관련된 내용을 공부할 겁니다. 반응을 공부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반응이 산염기 반응이고요. 이 산염기 반응 중에서도 브랜세로리 산염기 반응은 유기화학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공부하고 학생들이 막 넘어가요. 그러니까 메커니즘 그릴 때 이해가 잘 안 되고, 왜 이렇게 될까? 반응의 추진력도 잘 이해가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산염기 반응을 정의해보고, 특히나 브랜세로리 산염기 반응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1장부터 4장까지 여러분과 함께 진행할 계획이고요. 1장부터 4장까지 지금 여기에서 다루는 개념들과 내용들은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유기화학의 진입장벽을 극복하는 데 매우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보통 여러분 유기화학이라고 하면 이제 많은 학생들이 어렵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렵다기보다는 고등학교 때 또는 대학교 때 접해보지 않은 과목일 가능성이 크니까 생소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더 올바른 표현일 겁니다. 그 생소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여러분,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죠? 그리고 제가 이 목차 설명할 때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1장을 잘해야지 2장을 잘 할 수가 있어요. 1, 2장을 잘 여러분 해야지만 이제 입체화학에 대해서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거든요. 보통 유기학은 단원별로 딱딱딱 나눠진 것이 아니라 단원 복합적입니다. 그러니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유기화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단원 복합적으로 사고해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한 챕터를 포기하게 되면 유기학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개념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특히나 지금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이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유기학이 되게 괴로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들이 보통 하는 말이, 유기학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막 이런 식의 유기학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긴 하죠. 물론 그런 부분이 유기학에 조금 있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공부할 기초이론에서 개념들을 튼튼하게, 정말 탄탄하게 자기 것으로 이해하고 반복적으로 공부해서 자기 것을 만든다면 그런 고민들이 많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최대한 자세하게, 그리고 천천히 반복적으로 여러분에게 기초이론 강좌를 진행하려고 하니까요. 특히나 유기학 정말 어려워하는 친구들, 그리고 처음 접하는 친구들은 이 기초이론 강좌를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을 공부할지는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으니까 인트로덕션을 잠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화학이란이라고 되어 있죠. 이제 케미스트리라고 표현을 할 텐데, 그죠? 케미스트리, 그죠? 이 화학이라고 하는 과목은 보통 물질의 조성, 변화 이런 것들을 원자나 분자 수준에서
연구하는 자연과학의 한 분야죠. 화학이라고 하는 거. 근데 보통 보면 이제 화학은 여러분 독일어로 이제 화학자라고 하면요. 화학자, 케미스트라고 하면 부지런한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지런한 사람. 그러니까 실험을 하려면 부지런해야죠. 게으른 사람이 그렇게 이제 유기화학 특히나 실험을 하는 자연과학을 잘하기는 되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 chem is try라고 케미스트리 그죠? 풀어 써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계속 도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유기학 한 번 공부하고 도대체 외계인과 같은 이런 언어들을 어떻게 공부하나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계속 반복적으로 뭐 하면 된다? 도전해 주시면 됩니다. 공부하시면 충분히 유기학이 여러분에게 효도할 수 있는 과목이 될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 화학은 일단 뭐 원론적으로는 아까 물질의 조성, 변화를 이제 원자나 분자 수준에서 연구하는 자연과학의 한 분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굉장히 직역하면 화학은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전자놀이다. 전자. 그러니까 전자의 움직임을 여러분 연구하는 학문이다. 보통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자 볼게요. 우리가 원자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원자는 물질을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화학적으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를 우리가 원자라고 합니다. 맞죠? 이 원자가 여러분 화학 결합을 통해서 이제 일반학에서 얘기하는 화학 결합은 한 3-4가지 정도가 될 거예요. 이 화학 결합을 통해서 분자가 되죠. 맞죠? 그래서 이제 원자가 이제 분자가 되는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처음 유기학을 공부하면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일반학에서 대부분 다루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기학의 처음 시작은 일반학과 많이 중복되어져요. 그래서 일반학에서 좀 더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공부하겠지만 유기학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지식들만 가지고 유기학 공부를 시작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자가 결합을 통해서 화학 결합이라는 걸 통해서 분자가 되죠. 몰레큘이 됩니다. 아톰이 몰레큘이 돼요. 자,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화학 결합의 주체는 원자의 뭐다? 체외곽 전자예요. 아까 전에 제가 화학이 전자놀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어떤 전자냐? 원자의 가장 바깥쪽 껍데기, 그러니까 핵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전자가 화학 결합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전자는 바로 원자들이 가지고 있는 체외곽 전자의 개수에 관심이 있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체외곽 전자가 화학 결합에 사용하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면 되고 당연히 결합의 목적은 원자 상태에서 분자 상태로 바뀌는 것은 뭐 때문이다? 안정성 추구죠. 더 안정해지니까 화학 결합을 통해서 분자 상태로 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일단은 화학은 뭐 전자의 움직임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해하시고 그 전자 중에서도 이 체외곽 전자를 이용해서 원자가 화학 결합을 통해서 분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자, 화학의 분야가 되게 많아요. 그죠? 세부 분야가 많은데 뭐 유기화학도 있고 분석화학도 있고 물리화학도 있고 양자화학도 있고 뭐 나노화학도 있고 뭐 생화학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다룰 화학의 분야는 유기화학, 영어로는 오게닉 케미스트리라고 하죠. 뭐 보통 유기농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랑 연관 짓는 친구들도 있긴 한데 뭐 그거랑 별개의 문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별개의 단어로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오게닉 케미스트리인데 보통 유기화학은 탄소의 화학이라고 합니다. 탄소. 이 탄소가 어디냐 보면 여기 있죠. 여기. 자, 탄소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주기율표를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요. 이게 주기율표죠. 예, 주기율표인데 이 가로행 있죠. 이 가로행이 바로 주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주기로부터 여기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5주기, 6주기, 7주기. 오케이? 예, 7주기까지 여러분 주기율표는 존재하고요. 그리고 세로열, 이 세로열을 우리가 1족, 2족, 3족, 4족 이렇게 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몇 족까지 있냐면 18족까지 있어요. 그죠? 오케이. 그리고 우리가 18족에 있는 뭐 헬륨, 네온, 아르곤, 뭐 크립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비활성 기체라고 부르죠. 얘네들은 특별히 이 녀석들은 비활성 기체라고 합니다. 이 비활성 기체라는 얘기는 활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매우 안정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주기율표에서는 주기와 족, 맞죠? 세로열과 가로행의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기율표를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럼 탄소의 위치를 보면 탄소의 위치는 몇 주기라고 표현하면 되냐면 2주기죠. 2주기에 있고 몇 족이 있다? 14족입니다. 4A족은 14족이에요. 그죠? 14족에 존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탄소의 위치를 봤을 때 2주기에 있는데 2주기의 오른쪽에 있는 원자들이 질소, 산소, 플로린이 있어요. 그죠? 3개가 존재하죠. 이렇게 3개. 비활성 기체를 제외하고 왼쪽으로도 3개가 존재합니다. 맞죠? 탄소 기준으로. 그러면 여러분 탄소 원자는 2주기에 어디에 존재하는 거냐면 가장 중앙, 정중앙에 존재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보통 리튬, 나트륨, 칼륨, 포타슘 이런 것들은 어떤 형태로 많이 보냐면 여러분들이 여기 플러스 형태로 많이 보죠.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네들은 전자를 잃어버리려고 하는 성질이 강한 거예요. 전자를 버리려고. 그래서 양이온이 되려고 하는 성질이 강한 원소들이고요. 탄소 오른쪽은 할로겐들만 보더라도 여기 마이너스를 자주 보죠. 얘네들은 음이온이 되려고 하는 성질이 강한 애들입니다. 전자를 좋아하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탄소는 딱 어디 있죠? 2주기의 정중앙에 있어요. 그러니까 탄소 입장에서는 여러분 전자를 엄청 좋아하지도 않고 엄청 싫어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내가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려고 하는 성질이 크지도 않고 전자를 버림으로 인해서 양이온이 되려고 하는 성질도 크지 않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그로 인해서 여러분 이 탄소 원자가 수소나 질소나 산소나 할로젠과 무슨 결합을 한다? 공유 결합이라고 하는 화학 결합을 이용해서 분자를 만들어내는데 그 분자를 우리가 유기분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유기분자를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유기화학은 왜 탄소의 화학이냐? 탄소의 위치, 주기율표상의 위치를 생각해 보면 탄소 원자는 공유결합을 여러 가지 원자와 공유결합을 통해서 유기분자를 형성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학부 유기는 보통 C, H, O, N, X만 잘하면 된다. 여러분. 그죠? 탄소와 수소와의 공유결합, 탄소와 산소와의 공유결합, 탄소와 질소와의 공유결합, 탄소와 할로젠과의 공유결합을 잘 이해하면 여러분 유기분자에 대한 이해, 결합과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가끔 산소 밑에 보면 16적이죠. 황이 있죠. 황. 그리고 질소 15종 밑에 인이 있죠. 황하고 인도 가끔씩 등장하니까 이 정도만 여러분 잘 가지고 놀 수 있으면 유기학은 충분히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인트로덕션을 했는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기억할 만한 내용이 원자가 화학 결합을 통해서 분자가 되는데 이 화학 결합에서 무슨 결합? 우리는 공유 결합을 통해서 무슨 분자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기 분자를 만들어낼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원자 중심으로? 탄소 원자 중심으로. 이때 화학 결합의 주체는 누구다? 체외각 전자. 그죠? 그래서 각 원자가 가지고 있는 체외각 전자의 수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주기율표는 일반학에서 이제 그 주기와 족에 대한 그런 성질, 특징들을 잘 구분해서 공부하게 될 텐데 어쨌든 탄소의 화학이라는 거, 왜 탄소의 화학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인지, 왜 탄소의 화학이라고 하는 것인지 주기율표상에서의 탄소의 위치를 통해서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면 되고 탄소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갈수록 음이온이 되려고 하는 성질이 있고 왼쪽으로 갈수록 양이온이 되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 근데 탄소는 2주기의 정중앙에 있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탄소 원자는 무슨 결합을 하게 된다? 공유 결합을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18쪽이라고 부르는 거, 우리가 무슨 기체라고 한다? 비활성 기체. 비활성 기체, 노블 가스라고 한다. 활성이 없다, 안정하다. 이 정도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 정도 얘기를 하고 이제 일반학 얘기를 1장 내용은 일반학과 되게 많이 중복됩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일반학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하겠지만 유기학에서는 그런 디테일까지 필요가 없거든요. 왜? 문제가 안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 정도만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으면 유기학을 공부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여러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원자 구조입니다. 원자의 구조. 자, 원자는 이제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죠?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 자, 핵 속에는 양으로 화전된 양성자와 전하를 가지지 않는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원자 모형인데요. 이 원자의 중심에 핵이 있습니다. 원자 핵. 이게 원자 핵이고요. 핵 속에 이렇게 양성자가 들어있고, 양성자, 그리고 전하를 가지지 않는 중성자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얘는 프로톤이라고 부르고 양성자, 얘는
뉴트론이라고 부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핵 속엔 두 가지 입자가 존재하고, 그리고 핵 주위에서 운동하고 있는, 움직이는 뭐가 존재한다? 전자가 존재합니다. 전자. 그래서 원자는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우리가 보통 주기율표상에 보는 원자들은 중성 원자들이죠. 그럼 핵 속에 들어있는 양성자와 핵 주위에서 운동하고 있는 전자, 이 전자는 마이너스잖아요, 지금. 그죠? 이 양성자의 개수와 이 전자의 개수가 동일하다면 그 원자는 중성 원자가 되겠죠. 전화 밸런스가 맞아버리니까. 그런데 양이온이 된다는 얘기는 핵 속에 들어있는 양성자가 전자의 개수보다 많아지면 플러스 전하를 갖겠죠. 그게 양이온이 되는 것이고, 그죠? 핵 속에 들어있는 양성자의 개수보다 핵 주위에서 운동하고 있는 전자의 개수가 많아지면 당연히 음이온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겠죠. 우리가 그것을 음이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율표상에 왼쪽으로 갈수록 탄소 기준으로, 왼쪽으로 갈수록 양전하가 되려는 성질이 있고, 탄소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갈수록 음전하가 되려, 음이온이 되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핵 속에 들어있는 양성자의 개수를 기준으로 전자가 더 많은지 적은지를 가지고 판단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게 원자 모형이고요.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현대 전자 모델에서는, 원자 모델에서는 여기 핵을 표현하고 이런 전자들을 여러분 이렇게 입자로 표현하지 않고 밀도로 표현해요. 전자 밀도로 이렇게 표현하고 전자 구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때는 뭐 이 그림보다는 이 왼쪽 그림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고, 핵이 있고 핵에서 첫 번째 껍데기라고 불러요. 첫 번째 껍데기에서 전자가 발견될 수 있고 두 번째 껍데기에도 전자가 발견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우리가 주기율표상의 원자를 표현할 때 이제 원자 번호들이 다 있잖아요. 그죠? 이 원자 번호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이 원자 번호는 핵 속에 들어있는 양성자의 개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보통 보면, 자, 유기학은 탄소의 화학이라고 했으니까요. 탄소가 6번이거든요. 이게 원자 번호예요. 탄소가 6번입니다. 6번.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탄소가 6번이죠. 여기서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되니까요. 탄소가 6번인데 6번? 그러면 탄소 원자 핵에는 이 양성자가 몇 개 들어있다는 얘기죠? 6개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좌측 아래에 여러분 원자 번호를 적어주고요. 그리고 좌측 위에는 원자량 또는 질량수를 적어줍니다. 매스 넘버를 적어요. 이렇게. 그래서 질량수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의 합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탄소 원자에게 양성자가 6개 있고 지금 중성자가 6개 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보통 여러분 탄소 원자를 보면 탄소가 6번이고요. 여기 13이라고 적혀 있는 것도 있고 탄소가 6번인데 14라고 적혀져 있죠. 맞죠? 탄소의 원자 번호는 6번이니까 여러분 양성자의 개수는 바뀌지 않는 거잖아요. 그럼 핵 속에 누구의 개수가 바뀔 수 있다는 얘기예요? 중성자의 개수가 바뀔 수 있다는 얘기죠. 양성자의 숫자가 동일하지만 중성자의 숫자가 다른 원소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 동위원소라고 부르는, 탄소 원자 얘네들을 동위원소라고 부르는 거죠. 가끔씩 동위원소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동위원소의 의미 정도만 여러분 잘 머릿속에 숙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핵 속의 양성자의 개수는 동일하지만 중성자의 개수가 다를 때 우리가 동위원소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되셨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탄소를 이렇게 표현한다는 걸 통해서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교재를 볼게요. 자, 여러분 화학 결합 또는 화학 반응의 주체는 뭐다? 전자다. 그래서 화학은 항상 그랬죠? 전자 노름이라고 제가 전자의 움직임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원자는 가장 바깥쪽 껍데기, 최외곽에 존재하는 최외곽 전자가 화학 결합 또는 화학 반응에 누가 된다? 주체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전자 중에서 핵에서 가장 바깥쪽 껍데기, 이렇게 가장 바깥쪽 껍데기로 표현해 첫 번째 껍데기, 두 번째 껍데기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가장 바깥쪽 껍데기에 있는 전자들이 화학 반응, 화학 결합의 주체가 됩니다. 왜냐하면 원자 핵에서부터 여러분 이렇게 멀어질수록 에너지가 증가해요.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불안정. 맞죠? 그러니까 안정하려고 뭐하죠? 화학 반응이나 화학 결합에 이용되는 전자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일단 전자가 중요해. 전자 중에서도 가장 바깥쪽 껍데기에 있는 전자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전자들은 여러분 하나의 용어가 나오는데 오비탈이라고 하는 핵 주위의 3차원 공간에서 존재한 확률이 높아요. 제가 계속 전자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운동한다고 표현했죠. 움직여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정확한 위치를 정할 수가 없어요. 맞죠? 정확한 위치를 정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뭘로 표현한다? 확률로 표현합니다. 확률. 그래서 오비탈이라고 하는 용어는요, 핵 주위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매우 높은 3차원적인 공간을 우리가 오비탈이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오비탈은 전자의 집, 전자집, 그러니까 전자집.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24시간 중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공간이 어디예요? 집이잖아요. 그죠? 집에 있을 확률이 가장 높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오비탈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가 발견된 확률이 가장 높은 3차원적인 공간을 우리가 오비탈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이 오비탈을 다른 표현으로 궤도함수라고 하기도 합니다. 궤도함수. 또는 파동함수라고 하기도 하고요. 자,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매우 높은 원자핵 주변의 3차원 공간이다. 라고 여러분 직관적으로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정의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 오비탈은 모양에 따라 분류하게 되는데, 모양에 따라 S-오비탈, P-오비탈, D-오비탈, F-오비탈 등이 있습니다. 모양에 따라 이제 오비탈을 나누게 되고요. 자, 유기화학은 탄소가 2주기잖아요. 보통 첫째 또는 둘째 주기의 원소들을 주로 다룹니다. 얘네들을 다루기 때문에 S와 P-오비탈만 주로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S-오비탈과 P-오비탈의 모양만 여러분 잘 머릿속에 숙지를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모양을 한번 살펴볼 텐데, 자, S-오비탈은요, 여러분, 구형의 전자 밀도를 가지고 있어요. 구형태다, 구. 그죠? 또한 같은 껍질 내의 다른 오비탈보다 에너지가 뭐다? 낮다는 얘기는 안정한 오비탈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두 번째 껍데기 가면 이제 P-오비탈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껍데기에는 ES하고 EP-오비탈이 존재하는데 누가 더 안정한 오비탈이냐? ES-오비탈이 더 안정한 오비탈. 에너지가 낮다는 얘기는 안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다음 P-오비탈의 모양을 한번 볼 텐데, P-오비탈은 R형 형태의 모양을 가진다라고 표현해요. R형. 오케이. 핵을 지나는 전자 밀도의 마디. 이 마디라고 하는 것은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제로인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디란 전자 밀도가 없는 영역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각각의 모양을 한번 보면 여러분, 여기가 S-오비탈인 거예요. S-오비탈. 구형의 전자 밀도를 가지고 있죠. 여기는 P-오비탈이죠. R형형이죠. R형형. R형 형태로 여러분 표현이 되어 있고, 자, 이 P-오비탈은 좌표계에서 방향성을 갖습니다. 방향. 그러니까 Py-오비탈이라고 표현하고요. 얘를 Py, 얘는 Px, 얘는 Pz. 그래서 P-오비탈이라고 하면 Px, Py, Pz 얘네들을 다 통칭해서 표현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P-오비탈은 여러분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마디를 중심으로 여러분 얘랑 크기는 동일하지만 색깔이 다르죠. 이 오비탈을 다른 말로 파동함수라고 했죠. 파동. 그래서 파동의 위상을 나타내요. 위상. 잘 안 와닿잖아요. 그냥 부호가 다른 두 개의 동등한 로브가 있다. 또는 색깔이 다른 두 개의 동등한 로브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고, 이 포인트를 유기학에서 어떻게 나중감에 활용하냐면 결합을 하거든요. 오비탈이 중첩되어서 같은 위상을 갖는 오비탈끼리 중첩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P-오비탈이 이렇게 위상을 갖는다 또는 서로 다른 부호를 갖는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고,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는 수학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파동의 위상을 나타낸다 정도만 그냥 직관적으로 암기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오비탈의 모양을 이제 3차원적으로 조금 더 직관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는 오비탈, 그죠? 예, 구형의 전자 밀도를 가지고 있다. 무슨 오비탈? S-오비탈. 그러니까 1s라고 하면 첫 번째 껍데기의 S-오비탈, 그죠? 2s-오비탈이라고 하면 두 번째 껍데기에 존재하는 오비탈, 3s-오비탈, 1s, 2s, 3s인데 어쨌든 모형이 다 무슨 모양이에요? 구죠, 구. 3차원적으로 구인데 뭐 우리가 종이에 표현할 때는 원처럼 표현되지만 우리는 구형의 전자 밀도를 가진다라고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얘가 구죠. 여러분 좌표기에서 구 맞죠? 구. 오케이. 구. 오케이. 자, 이렇게 여러분 여기가 1s 오비탈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녀석은 좀 더 커졌죠. 그죠? 2s 오비탈. 그죠? 오비탈의 사이즈가 커집니다. 얘네들은 뭐가 된다? 3s 오비탈. 이렇게 표현되겠죠. 1s, 2s. 그러니까 구형의 전자 밀도를 갖고, 얘네들을 이제 오비탈의 단면을 슬라이스 쳐버리면, 자, 1s 오비탈 한번 볼까요? 이렇게. 그죠? 이게 전자 밀도,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매우 높은 3차원 공간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오케이? 확률로 표현되는 것이고 여기는 2s 오비탈. 사이즈가 더 커지죠. 오케이? 이렇게 하면 3s 오비탈. 그죠? 오케이. 그죠? 이게 3s 오비탈의 단면을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되셨어요? 일단 구형의 전자 밀도로 갖게 되는 거고 p 오비탈 한번 볼까요? 자, p 오비탈은 우리가 R형 형태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R형 형태. 그래서 지금 보면 얘는 px 오비탈, py 오비탈, pz 오비탈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맞죠? 오케이. p 지금 보면 이 녀석인가요? 지금 얘가 px x축으로 여러분 여기 색깔이 다르잖아요. 뭐가 다르다? 위상이 다른 거. 파동의 위상이 다르다. 오케이. 그리고 by, pz 뭐 똑같은가요, 여러분? 됐죠? 이 단면의 모양을 보면 여러분 이렇게 됐죠? 이런 식인 거죠. 뭐 똑같은 거죠. 다 이렇게 R형 형태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R형 형태라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 3차원 모양을 보면 그 예전에 문손잡이 기억하세요? 이렇게 돌려서 여는 문손잡이? 문손잡이가 양쪽에 있는 그림처럼 이해할 수가 있겠죠. 오케이,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가 노드, 요 지금 뭐 황색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여러분 보이게? 요 면 있죠? 이게 노달 플레인이라고 해서 노드, 전자 밀도가 발견된 확률이 제로인 영역을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되셨죠? 그리고 색깔이 다르다, 파동의 위상이 다르다. 이렇게 여러분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S오비탈하고 P오비탈의 모양을 3차원적으로 조금 더 살펴보기 위해서 시청각 자료라고 해야 되나 여러분? 오케이. 이렇게 한번 찾아봤으니까 여러분 또 한번 S오비탈과 P오비탈의 모양을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다시 교재로 가서 그럼 이제 우리가 오비탈이라고 하는 개념 알았죠? 그러니까 전자가 발견될 수 있는 3차원 공간이고 그냥 전자의 집이다. 전자의 집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 머릿속에 잘 암기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자 배치라고 하는 개념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전자 배치는 왜 하냐면 지금 화학 결합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유기분자의 결합과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결합을 먼저 여러분 이해하고 유기분자의 3차원 모형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 결합을 이해하려면 전자 배치를 통해서 결합에 이용되는 전자, 아까 전에 무슨 전자라고 했죠? 체외각 전자. 이 체외각 전자의 개수 파악, 수 파악입니다. 체외각 전자가 몇 개 존재하는지 우리가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자 배치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이 원자의 가장 안정한 전자 배치, 가장 안정한 상태의 전자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세 가지의 규칙을 따라야 되는데 축조의 원리, 파울리 베타의 원리, 훈트의 규칙, 이 세 가지 규칙에 따라서 여러분 전자 배치를 해야 돼요. 그랬을 때 가장 안정한 상태의 전자 배치가 됩니다. 됐죠? 자, 그럼 전자 배치의 세 가지 규칙이 있는데 각각의 규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축조의 원리라고 해서 아우프바우 프린스플이라고 합니다. 자, 전자는 에너지가 낮은 오비탈부터 차례로 채워지게 된다는 규칙입니다. 오케이? 에너지가 낮은 오비탈부터 차곡차곡 전자를 채워가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때 하나의 오비탈에 들어갈 수 있는 전자는 몇 개다? 최대 2개까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뭐 껍데기라고 하는 표현을 표현했죠. 껍데기. 이게 주기율표상의 주기거든요. 1주기, 2주기. 그죠? 그럼 1주기는 껍데기 하나 있다는 얘기고 2주기는 껍데기 2개 있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껍데기, 두 번째 껍데기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첫 번째 껍데기, 그래서 첫 번째 껍데기. 그죠? 1s 오비탈이 존재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 껍데기 가면 2s, 2p가 존재하고요. 세 번째 껍데기 가면 3s, 3p, 그리고 3d 오비탈이 이렇게 존재하게 돼요. 아까 전에 우리가 공부했다시피 오비탈에서 같은 껍데기 내에 S하고 P가 존재하면 누가 에너지적으로 안정하다고 그랬죠? 이 S가 더 안정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2S 오비탈이 2P 오비탈보다 안정하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하나의 오비탈에 들어갈 수 있는 전자는 몇 개? 2개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2개.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겁니다. 앞으로 1S 오비탈의 전자가 2개까지 존재할 수 있죠. 2S 오비탈에도 전자가 2개까지 존재할 수 있죠. 그런데 2P 오비탈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근데 P 오비탈은 방향성이 존재한다고 그랬죠. PX, PY, PZ 세 개가 존재하잖아. PX에 2개, PY에 2개, PZ에 2개. 그럼 토탈 몇 개? 6개까지 전자가 채워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6개.
맞죠? 그리고 3s에 2개, 그죠? 3p에도 6개.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에너지 준위가 낮은 오비탈부터 차곡차곡 전자를 2개씩 채워나가 보자. 이게 바로 축조의 원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파울리 베타의 원리. 파울리 베타의 원리라고 하는데, 하나의 오비탈에 전자가 2개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전자는 스핀을 갖습니다. 근데 그 같은 방향의 스핀을 갖는 전자가 한 오비탈에 존재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서로 반대 방향의 스핀을 가지는 전자가 한 오비탈에 채워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스핀이 다른 2개의 전자가 오비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게 바로 파울리 베타의 원리고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일반학 가서 오비탈을 정의하려면, 전자의 에너지 준위를 정의하려면 양자수라고 하는 개념을 공부하게 될 텐데, 그 양자수에 대한 개념을 공부하게 되면 파울리 베타의 원리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유기학에서는 스핀이 다른 2개의 전자가 한 오비탈에 채워질 수 있다. 같은 스핀의 전자는 한 오비탈 내에 존재할 수 없다 정도까지만 이해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됐죠? 자, 다음 훈트의 규칙인데요. 이 훈트의 규칙은 같은 에너지 준위의 오비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EP 오비탈이 존재할 텐데, EP 오비탈은 EPX, EPY, EPZ가 존재할 텐데, 얘네들의 에너지 준위가 다 뭐하다니 동등한 거죠. 이런 오비탈에 전자를 채울 때 전자 하나씩 채운 다음에, 그런 다음에 짝을 지어서 2개로 채워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에너지 준위가 같은 여러 개의 오비탈에 전자가 들어갈 때는 어떻게 전자를 배치해야 되냐면, 홀 전자의 숫자가 최대가 되게끔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홀 전자의 숫자가 최대가 되게끔 여러분 전자를 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지금 이 3가지 규칙에 따라서 전자 배치를 했을 때 가장 안정한 상태의 전자 배치가 된다는 걸 여러분 잘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껍데기에 따른 껍질, 첫 번째 껍데기, 두 번째 껍데기, 이게 주기율표상의 주기라고요. 1주기, 2주기 이렇게. 껍질에 따른 오비탈, 여기 궤도 함수, 다른 말로는 파동 함수라고 하기도 합니다. 파동 함수의 에너지 준이라고 되어 있죠. 자, 첫 번째 껍데기에는 무슨 오비탈? 1s. 여기 숫자 1이 껍데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죠? 1s 오비탈이 존재하고요. 1s 오비탈에 전자 2개 들어가죠. 두 번째 껍데기에는 2s하고 2p가 존재하는데, 그죠? 에너지 준위가 낮으건 같은 껍데기 내에서는 s 오비탈이 p 오비탈보다 안정해요. 그래서 s 오비탈이 더 안정하고 2p 오비탈이 존재하죠. 근데 2p 오비탈은 2p x 이렇게 2p y, 2p z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3개로 표현하죠.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이게 오비탈을 의미하는 오비탈. s 오비탈은 이게 구형인 거고, p 오비탈은 R형인데 모양을 표시하지 않고 이거 오비탈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냥. 됐죠? 여기 전자가 들어가게 되는데 전자를 이렇게 화살표로 표현한 거죠. 이렇게. 그죠? 화살표의 방향이 서로 반대잖아요. 그죠? 반대 스핀. 화살표의 방향은 스핀의 방향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1s에 2개, 2s에 2개, EP, X, Y, Z에 각각 2개씩 존재하니까 여러분 EP 오비탈엔 토탈 6개의 전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됐죠? 그리고 3s, 3p, 3d 이렇게 가는데, 보통 우리는 유기학은 첫 번째 껍질하고 두 번째 껍질에서 주로 놀기 때문에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껍데기까지만 잘 알면 되니까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1s, 2s, 2p 이 정도만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얘기했던 걸 바탕으로 전자 배치를 한번 해볼 텐데, 전자 배치 여기 무슨 상태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바닥 상태. 그래서 가장 안정한 상태가 되려면 몇 가지 규칙? 3가지 규칙을 따라서 전자 배치를 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소는 1번이잖아요. 그죠? 주기율표상 1번. 핵 속에 양성자가 하나 들어있으니까 여러분 전자가 하나 있겠죠. 여러분, 그죠? 그러면 1s 오비탈에 전자 1개.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1s 오비탈에 전자가 하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헬륨은 2번이죠. 얘를 우리가 비활성 기체라고 합니다. 그죠? 안정하다는 뜻이죠. 오케이? 얘도 이제 첫 번째 1주기에 있으니까 첫 번째 껍데기에 s 오비탈에 전자 2개 있다는 얘기잖아요. 1s에 2개. 맞죠? 자, 리튬은 3번이죠. 3번. 핵 속에 양성자가 3개 있으니까 핵주위 운동하고 있는 전자의 개수도 3개다. 그러면 얘는 1s 오비탈에 전자가 1개 있고, 2개 있고, 2s 오비탈에 전자가 1개 있다. 1s에 2개, 2s에 1개 이렇게 표현되겠죠. 다음 Be라고 표현한 게 베릴륨이에요, 여러분. 4번. 그죠? 그럼 전자 몇 개 있다?
4개 있는 거죠. 핵 속에 양성자가 4개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1s에 2개, 2s에 몇 개? 2개.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론이라고는 붕소라고 하죠. 얘는 5번이에요. 5번. 그러면 얘는 1s 오비탈에 전자가 2개 채워지고 2s 오비탈에도 전자가 2개 채워지고 2p 오비탈에 x, y, z 중에 하나에다가 하나를 채우면 되겠죠. 뭐 2px에 하나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탄소 6번입니다. 6번. 6번. 그럼 핵 속에 양성자 6개 있고 핵 주위에 운동하는 전자 6개 있다는 얘기니까 얘는 1s에 2개, 2s에 2개, 2p에 2개. 4개의 바깥쪽 껍데기 전자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일단 체외곽 전자 좀 이따 한꺼번에 다 계산해 보도록 하죠. 자, 질소는 7번입니다. 배치해 볼까요? 1s 오비탈에 2개, 그죠? 2s 오비탈에 2개, 2p 오비탈에 x, y, z에 각각 하나씩 들어있죠. 이걸 우리가 3개라고 표현한다고요. 됐죠? 오케이. 자, 다음은 산소는 8번이거든요. 8번. 자, 1s 오비탈의 전자 몇 개? 2개. 2s 오비탈의 전자 2개. 여기 잘 확인하시면 1s에 2개, 2s에 2개, 2p, x, y, z 한꺼번에 표시하면 되겠죠. 맞죠? 네, 그러니까 몇 개? 4개라고 표현하면 되겠네요. 2p 오비탈에 4개라고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자, 플로린 같은 경우는 9번이에요, 여러분. 9번. 자, 1s 오비탈에 전자가 2개 들어있고요. 2s 오비탈에 전자가 2개 있고요. 2p 오비탈에 몇 개라고 하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죠. 이렇게 5개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비활성 기체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 헬륨하고 여러분 이 네온은 비활성 기체죠. 비활성 기체 18쪽에 있는 거예요. 활성이 없다. 안정하다. 자, 1s 오비탈에 전자가 2개 있죠. 2s 오비탈에 전자가 2개 있죠. 2p 오비탈에 x, y, z에 각각 2개씩 다 채워져 있으니까 2p 오비탈의 토탈 몇 개? 6개라고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소듐이라고 부르는 나트륨은 11번이거든요. 여러분 11번. 그럼 전자 배치를 해보면 1s 오비탈에 전자가 2개 있고 2s에 2개 있고 2p 오비탈에 6개가 있죠. 이까지가 10개가 채워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껍데기에 하나 있는 거죠. 3s 오비탈에 전자 하나 있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이제 전자 배치를 할 수가 있고 이 전자 배치를 통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바는 뭐죠? 체외곽 전자의 개수를 알려고 하는 건데 체외곽 전자는 가장 바깥쪽 껍데기에 있는 전자 개수를 의미하는 거니까 지금 수소 같은 경우는 요거 하나가 체외곽 전자예요. 맞죠? 헬륨은 2개가 체외곽 전자고요. 리튬 같은 경우는 두 번째 껍데기에 있는 여기가 체외곽 전자. 베릴륨은 여기 2개가 체외곽 전자. 보론은 두 번째 껍데기라고 했으니까 여기 2개, 여기 1개. 토탈 3개가 체외곽 전자. 탄소 원자도 두 번째 껍데기가 가장 체외곽 껍데기니까 4개가 체외곽 전자. 질소 같은 경우는 5개가 체외곽 전자. 산소 같은 경우는 6개가 체외곽 전자. 플로린 같은 경우, 불소 같은 경우는 7개가 체외곽 전자. 그리고 비활성 기체인 네온은 8개가 체외곽 전자. 8개. 그리고 소듐, 나트륨 같은 경우는 세 번째 껍데기까지 가버리기 때문에 하나가 체외곽 전자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전자 배치를 해두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 헬륨하고 이 네온이 비활성 기체죠. 1주기의 비활성, 첫 번째 껍데기의 비활성 기체는 헬륨, 2주기, 두 번째 껍데기의 비활성 기체는 헬륨인데, 오케이? 첫 번째 껍데기는 1s 오비탈만 존재하고 두 번째 껍데기는 2s하고 2p가 존재하죠. 여러분, 자, 비활성 기체는 활성이 없다, 안정하다는 거잖아요. 자, 이런 이 헬륨과 네온을 딱 보면 가장 바깥쪽 껍데기에 존재하는 오비탈의 전자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두 번째 껍데기에 S에 2개, P에 X, Y, G에 각각 2개씩 다 채워져 있죠. 그래서 여러분, 전자 배치를 통해서 이 안정한 원자들의 전자 배치가 어떤지 확인해 보면, 자, 1주기는 헬륨이잖아요. 그죠? 1s 오비탈에 전자 2개 있을 때 안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체외곽 껍데기에 전자 2개 있을 때 안정하더라 이거야. 오케이. 자, 헬륨을 봤을 땐 두 번째 껍데기에 전자 몇 개? 여러분, 여기 2개, 여기 6개, 토탈 8개. 핵 주위의 가장 바깥쪽 껍데기에 전자 8개가 있을 때 매우 안정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옥텟이라는 얘기가 여기서 등장해요. 옥텟. 옥텟 규칙이에요. 유기화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규칙입니다. 아주 자주 등장하고요. 자, 옥텟 규칙은 여러분 핵 주위에 가장 바깥쪽 껍데기, 가장 체외곽 껍데기에 전자 몇 개? 8개 있을 때 8개 있을 때
안정하더라 이겁니다. 안정하더라. 그죠? 헬륨은 8개를 가질 수가 없죠. 왜냐하면 얘는 첫 번째 껍데기이기 때문에 1s 오비탈밖에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전자 몇 개? 2개. 이렇게 핵 가장 바깥쪽 껍데기에 1주기 원소들은 2개의 전자가 있으면 안정한 거고요. 2주기 원소들은 8개의 전자를 가질 때 매우 안정하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옥텟은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고 넘어갈게요. 핵 주위에 가장 바깥쪽 껍데기에 최외곽 껍데기에 전자 8개 있을 때 매우 안정하더라. 이해하시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최외곽 전자의 개수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숙지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보론이 붕소거든요. 5번. 그죠? 자, 핵 속에 양성자 5개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전자 몇 개 있다? 5개. 그 5개를 전자 배치해 보면 자, 1s 오비탈에 2개를 채워야 되잖아요. 그럼 자 볼게요. 여기 하나 채웠죠. 그리고 스핀의 방향이 반대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채워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보통 업 스핀, 이렇게 다운 스핀. 4개 채워졌죠? px, py, pz 중에 하나를 이렇게 채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최외곽 껍데기는 두 번째 껍데기를 얘기하는 거니까 두 번째 껍데기에 존재하는 전자가 최외곽 전자니까 이렇게가 최외곽 전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론은 3개의 최외곽 전자를 갖는다. 자, 탄소 원자는 6번이란 말이죠. 자, 핵 속에 양성자 6개 있어. 그럼 핵 주위 운동하는 전자 6개, 1s에 2개, 2s에 2개, EPX에 하나, EPY 하나. 자, 홀 전자의 숫자가 최대가 돼야 된다 그랬죠. 무슨 규칙? 훈트의 규칙. 그렇지. 하나가 업스핀이고 하나가 다운스핀이어야 돼. 파울리 베타야. 그죠? 에너지 주니까 낮은 오비탈부터 차곡차곡 채워야 돼. 축조의 원리. 아시겠죠? 자, 그래서 탄소 원자 같은 경우는 최외곽 전자를 확인해 보면 두 번째 껍데기가 가장 바깥쪽 껍데기니까 요렇게가 최외곽 전자가 되는 겁니다. 몇 개? 4개. 되셨죠? 자, 다음은 질소예요. 탄소 다음에 바로 질소가 나오니까 질소는 7번일 겁니다. 1s에 2개, 2s에 2개, EPX, Y, Z에 각각 하나씩. 그죠? 훈트의 규칙. 홀 전자의 숫자가 최대가 돼야 되니까 그러면 최외곽 전자의 개수는 몇 개다? 이렇게. 두 번째 껍데기 5개. 되셨죠? 자, 다음은 산소는 8번이에요, 여러분. 옥시즌이라고 부르는. 얘는 8번이니까 1s에 2개, 2s에 2개, EPX, Y, Z에 각각 홀 전자로 채우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짝을 지어야겠죠. 짝을 지을 때는 파울리 베타의 규칙에 따라서 반대 스핀으로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그럼 가장 바깥쪽 껍데기는 두 번째 껍데기니까 이렇게가 최외곽 전자예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개가 최외곽 전자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플로린이라고 하는 F는 9번이죠. 그죠? 그럼 전자 9개가 핵 주위에서 운동하고 있는 거고 이것을 전자 배치해 보면 1s에 2개, 2s에 2개, EPX, Y, Z에 하나씩 채우고 파울리 베타의 규칙에 따라서 다운스핀으로 이렇게 채워주시면 됩니다. 자, 최외곽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7개의 최외곽 전자를 갖게 돼요. 자, 2주기의 비활성 기체 네온, 여러분 네온 10번이죠. 1s에 2개, 2s에 2개, EP, X, Y, Z에 각각 2개씩 다 채워지죠. 오케이? 그래서 최외곽 껍데기가 두 번째 껍데기 전자 몇 개? 여러분 8개, 8개. 8개 가질 때 뭐 해지더라? 안정해지더라.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 옥텟. 아시겠죠? 이제 우리가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탄소, 질소, 옥시즌, 플로린 이런 것들이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담기 위해서 화학 결합을 하게 될 겁니다. 왜? 핵 바깥쪽 껍데기에 8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을 때 뭐 하더라? 매우 안정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간단히 설명해 보면 탄소는 4개의 최외곽 전자를 갖잖아요. 그죠? 몇 개 가장 바깥쪽 껍데기에 여러분 전자 있을 때 안정하다고요? 8개. 그럼 몇 개가 모자르죠? 4개가 모자르죠. 그 4개를 결합. 무슨 결합? 공유 결합으로 해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4개의 전자가 모자르다. 탄소의 8은 4개예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탄소의 결합수가 4개란 얘기예요. 결국에는. 오케이? 자, 질소는 5개의 최외곽 전자를 가지고 있죠. 그럼 몇 개 모자르는 거예요? 3개 모자르죠. 그래서 질소는 3번의 공유 결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산소 원자는 6개의 최외곽 전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2개의 전자가 모자르죠. 그러니까 2번의 공유 결합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플로린 같은 경우는 7개를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가 모자르죠. 얘는 그래서 한 번에 공유 결합을 합니다. 얘는 뭐 안정하니까 결합을 하지 않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는 표현되지 않았지만 수소 있죠. 수소는 여러분 너무 간단. 1번이잖아요. 얘는 1s의 한 개니까 하나가 체외곽 전자죠. 여러분 1주기의 비활성 기체는 헬륨이에요. 헬륨. 얘 2번. 1s의 전자 2개. 그럼 수소는 여러분 헬륨의 전자 배치를 담고 싶은 거예요. 안정해질. 그럼 핵주에 전자 몇 개 있어야 된다. 이게 2개 있어야겠죠. 그럼 몇 개 모자라는 거예요? 하나 모자라죠. 그래서 수소의 결합은 항상 몇 번이에요? 한 번 하잖아. 한 번. 하나의 전자가 모자라니까 한 번의 공유 결합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전자 배치를 통해서 우리는 체외곽 전자의 개수를 여러분 파악해 주시면 됩니다. 되셨어요? 오케이. 자, 이걸 이제 유기학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하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가 언급한 내용은 유기학에서 시험 문제 출제되지 않습니다. 출제된 적이 없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자,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유기학에서 자주 등장하는 원자가 C, H, O, N, X제 이렇게. 얘네들의 체외곽 전자의 개수만 잘 파악하시면 됩니다. 자, 탄소 같은 경우는 여러분 4개라고 했죠. 우리가 체외곽 전자를 여러분 점으로 표시합니다. 점으로 표시해요. 점으로 표시해 보면 탄소 원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현하고 4개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돼요. 됐죠? 이 점이 뭘 의미하는 거다? 체외곽 전자를 의미하는 거다. 전자 배치했을 때 요 4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4개. 하나, 둘, 셋, 넷. 요거 의미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수소 원자는 하나죠. 하나. 그러니까 하나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됐죠? 자, 산소 원자는 6개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홀 전자를 찍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쌍을 지어야 돼요. 그죠? 보통 12시하고 6시 방향 이렇게 찍어 주시면 됩니다. 됐죠? 6개. 산소 원자는 체외곽 전자 6개 가지고 있고, 자, 다음 질소 원자는 5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동서남북으로 한 번씩 찍어 주시고, 그죠? 쌍을 지어야 되잖아요. 12시 방향에다 이렇게 쌍을 지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다음 할로겐들. 여러분, 우리가 주기율표를 공부하면 일반학에서 같은 족에 있는 원소들은 체외곽 전자의 개수가 다 동일하죠. 체외곽 전자의 개수가 다 동일하죠. 네, 그러니까 할로겐이라고 표현을 하고 7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7개를 표현하면 동서남북으로 한번 찍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쌍을 지어서 찍어 주면 되니까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족에 있는 원소들은 동일한 개수의 체외곽 전자를 갖는다고 했으니까 O 밑에 누가 있어요? S. 그죠? 질소 밑에 누가 있죠? 인이 있죠. 포스포러스. 얘는 설퍼, 얘는 포스퍼스라고 하는데 체외곽 전자의 개수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황도 6개, 산소와 동일하게 질소도 5개. 이렇게 질소가 5개니까 인도 5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전자 배치를 통해서 여러분 뭐 오비탈이라고 얘기도 나오고 이게 일반학 가면 양자수 얘기도 나오고 뭐 그런 스토리들이 좀 있어요. 그죠? 예. 깊이 들어가면 매우 좀 어렵고 심오한 세계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알 필요가 없고, 특히나 유기학 시험에서는 그렇게까지 더군다나 알 필요가 없고, 우리는 화학 결합을 이해하기 위해서, 특히나 유기분자들이 하는 공유 결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유기학에서 자주 등장하는 탄소, 수소, 산소, 질소, 할로겐들의 체외곽 전자의 개수를 전자 배치를 통해서 잘 하면 된다. 이 체외곽 전자를 이용해서 우리가 유기분자가 어떻게 화학 결합을 하고 어떤 모양을 이루는지 잘 이해하면 되니까요. 됐죠? 그래서 다시 한번 탄소는 4개의 체외곽 전자를 갖고, 수소는 하나의 체외곽 전자를 갖고, 산소는 6개, 질소는 5개, 할로겐은 7개를 갖는다. 맞죠? CHONX. 이거는 반드시 머릿속에 잘 숙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됐나요, 여러분? 그리고 옥텟이라고 하는 거, 옥텟. 핵주의 전자 몇 개 있을 때 안정하더라? 8개 있을 때. 가장 바깥쪽 껍데기 8개. 탄소는 몇 개 모자라, 여러분? 4개 모자라. 수소는 몇 개 모자라? 수소는 1주기이기 때문에 헬륨의 전자 배치죠. 맞죠? 헬륨은 전자 2개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몇 개 모자라? 하나 모자라. 산소는 몇 개 모자라? 2주기니까 네온의 전자 배치를 닮아야 되니까 8개가 필요하잖아. 옥텟을 만족해야 되니까 얘는 전자 몇 개 모자라? 2개 모자라. 얘는 몇 개 모자라? 3개 모자라. 얘는 몇 개 모자라? 하나 모자라. 요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모자르는 것을 뭘로 해결하겠다?
결합을 통해서 만족시키겠다. 옥텟을 만족시키겠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 첫 번째 시간은 마무리하고요. 이제 두 번째 시간에서 계속 우리가 화학 결합에 대한 내용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